의자를 의자는 좀 더 준비해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상태가 되게 좋네요. 네, 제가 작년에도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데이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발제해 주실 분들이 좀 긴장하고 계시는데, 아마 저는 데이터를 주로 하는 사람인데 데이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인공지능 때문에 많은 것 같은데 맞죠? 네, 제가 사실은 시작하면서 좀 저도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스크립트를 좀 준비해 왔는데 안 하려고요. 이분들이 잘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자리가 좀 부족한데 지금 책상하고 의자를 좀 섭외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패널 자리도 일단은 빼고요. 오늘 두 분이 아마 인공지능 얘기들, 그리고 인공지능에 왜 데이터가 필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국 상황은 현재 어떤지, 공공데이터 상황은 어떤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실 것 같고요. 아마 30분 정도씩 발제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워크샵인 줄 알았었는데 튜토리얼이더라고요. 튜토리얼을 주로 이제 그 발제나 강의 위주로 가는데, 일단 현재 계획은 30분 정도씩 발제를 하시고 발표를 하시고, 튜토리얼이니까 강의를 하시고 30분 정도 토론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분 강의 끝나시고 나서 궁금하신 점들 먼저 제가 여쭤보고, 질문이 많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아니면 제가 질문을 몇 개 던져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하실 분들은 두 분 다 인공지능 쪽을 하시는 분들이고 데이터에 되게 목말라 하시는 분들입니다. SKT에서 인공지능 유닛 쪽에서 일하시는 분 한 분, 그리고 질의응답 시스템, 챗봇 같은 데 들어가는 질의응답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임용진 박사 둘이 발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픈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임용진 박사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좀 어색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임영진이라고 하고요. 링크 데이터인 시메틱 웹 테크놀로지 리스트라는 회사에서 현재 기술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주로 질의응답 시스템을 위한 지식 베이스 기반의 인공지능 혹은 기계학습이라든가 이런 쪽의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우리 세션의 주제가 이제 인공지능과 오픈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거기서의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우선 오픈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는 여러분들 그 말만 보면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픈은 저작권이나 이런 제약사항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개방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오픈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공공 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공공 데이터하고 오픈 데이터라는 말을 거의 동일한 의미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공공 데이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오픈 거버먼트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 만들어진 제가 정부 기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정부 기관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행위들을 하는 그런 조직들을 이제 제가 정부 기관이라고 의미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서 운영되는 모든 조직들은 당연히 보유한 데이터들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단순히 이제 데이터를 개방하는데 그 CSV나 이런 그림이나 한글 파일이나 이런 PDF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공공데이터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데이터라고 하면 정부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공공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기본 전제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방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데이터와 이제 오픈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오픈데이터의 중요성은 그 서울버스 앱이라는 여러분들 아마 앱이 꼭 서울버스 앱이 아니더라도 카카오버스도 있잖아요. 모든 여러분들 아마도 스마트폰에 다 앱이 설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이제 서울버스라는 앱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서울버스 앱이 처음에는 그 서울시나 다른 공공기관 버스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웹에서 그 정보들을 긁어다가 앱에서 표출하는 그런 방식을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홈페이지에 그냥 접속을 해서 그 내용을 이제 긁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게 또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얘가 마치 그 서버 입장에서는 악의성을 가진 공격처럼 느껴지거든요. 디도스 공격이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공격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그 버스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도 버스 서비스에서 그 앱을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앱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제 시민들이 일어납니다. 봉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앱도 다시 열어줬고, 그러니까 서버도 다시 열어줬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오픈 API 형태로 개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픈 API 형태로 개방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에는 앱을 키면, 서울시 버스 정보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긁어다가 앱에서 그냥 표출을 시켜줬어요. 근데 이제 오픈 API 형태로 바뀌니까 어떤 서버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집에서 이제 사용자들도 많은데 집에서 서버를 돌리기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스팅이나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필요할 거고, 그때 이 앱을 개발한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에는 광고 수익료를 가지고 앱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제 광고를 배제를 합니다. 그런데 광고를 올렸더니 이번에 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공공 데이터 가지고 너는 돈벌이를 하려고 그러냐, 이게 말이 되냐. 결국 그래서 광고를 어쩔 수 없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네이버에서 우리가 서버를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운영을 하고 현재는 다음이 인수해서 다음 카카오버스로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때만 해도 공공 데이터에 대한 상업적 이용이 제한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고를 거기에다 넣고 싶어도 뭐 시민들이 왜 공공 데이터 가지고 돈 버냐 이런 명목으로 광고를 내리긴 했지만 사실은 애초에 거기에다 광고를 실어서 돈을 벌 수 없었어요. 사실 공공 데이터의 문제겠죠. 국가에서 이제 데이터를 개방을 했는데 쓰는 사람이 뭐 그거 가지고 뭐 자기가 무슨 뭐 자원봉사하려고 공공 데이터를 가져다 쓰겠어요. 어떤 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걸 사용하는 걸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공공데이터법이 만들어지면서 상업적으로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결국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버스 앱들이 만들어져 있고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버스 앱들을 통해서 굉장히 편하게 버스를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공공데이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인공지능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인공지능은 여러분들 뭐 그 말은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 건 결국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뭐 이게 갑자기 뚱딴지 없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과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뭐 말로 표현을 한다던가 감정을 표현을 하지? 이런 것들 고민을 해야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외국인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 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라. 사람들이 만든 거는 우리가 일어나는 주변의 현상들을 보고서 그것을 발명한 거지 아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뚝딱 만들어진 것은 아마도 없을 거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그럴까? 라고 뭐 제가 뭐 지식이 깊지 않으니까 뭐 얕은 지식으로 뭐 제가 알고 있는 이것저것 어떻게 발명했는지를 한번 보다 보니까 뭐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 뭐 비행기는 새가 날아가는 걸 보고서 이제 뭐 비행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어떤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인공지능도 사람을 모방해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어프로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볼릭이라는 어프로치와 서브 심볼릭이라는 어프로치가 있어요. 근데 뭐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면 심볼릭은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해서 컴퓨터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심볼릭이라는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인공지능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게 서브 심볼릭이라는 어프로치입니다. 서브 심볼릭 어프로치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익숙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알파고가 서브 심볼릭 어프로치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사례입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데이터들을 넣어주고 이 데이터들을 어떤 통계적이나 어떤 이런 방법들을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런 형태의 인공지능을 우리가 서브 심볼릭 어프로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서브 심볼릭과 심볼릭 어프로치 이 두 가지가 예전에 굉장히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쪽을 대변하는 대표 교수님들이 있는데 미국의 뭐 한 분은 이제 MIT 교수고 한 분은 또 갑자기 학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두 분이서 논문을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둘이서 굉장히 이제 서로 내가 맞다, 인공지능은 이런 방향이 맞다를 가지고 굉장히 뭐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심볼릭 어프로치예요. 우리가 지식 베이스로 활용한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의를 해놓고 그걸 컴퓨터한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넣어주고 거기로부터
야, 이런 게 가능할까? 네가 한번 생각해봐. 이런 미션을 주는 게 이제 지식 베이스, 심볼릭 어프로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수집하고 지식을 컴퓨터가 처리 및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넣어놓고 거기로부터 추론이나 검색이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구현을 하는 거예요. 밑에 예제를 보면 온톨로지라는 게 이제 지식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제가 아무개의 엄마는 개똥이고 개똥이는 이순이라는 사람을 남매로 가지고 있어라는 지식을 넣어놨어요. 저는 이제 저런 지식만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컴퓨터한테 야, 여기서 너 삼촌 관계를 찾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부터 제가 넣어놓은 지식으로부터 컴퓨터가 추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무개와 이순이는 삼촌 관계야 라고 답을 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이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심볼릭 어프로치에 해당됩니다. 이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그게 이제 IBM 왓슨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IBM 왓슨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히트를 쳤습니다. 2011년도에 제파디라는 퀴즈쇼에 나가서 뭐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제파디 퀴즈쇼에서 굉장한 업적을 이룬 두 명의 사람 챔피언을 이기고 우승을 합니다. 그런 이제 IBM 왓슨이 대표적인 지식 베이스를 활용한 서브 심볼릭 어프로치를 활용하는 인공지능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맨 위쪽에 있는 게 그 지식 베이스의 이제 구조입니다.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구조를 보면 뭐 책이라는 것과 영화가 어떤 관계에 있고 또 책은 저자와 어떤 관계가 있고 주제와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형태의 맨 위에 보이는 것 같은 구조의 지식을 컴퓨터한테 넣어놓는 거예요. 인터넷으로부터 지식을 다 수집해서 분석해가지고 지식을 이 맨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은 구조로 만들어 컴퓨터에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왓슨이 이제 아래와 같은 실제 질문을 던집니다. 제파디 퀴즈쇼에서 아래와 같은 실제 질문을 왓슨한테 던져요. 전쟁 영화와 관련된 퀴즈다. 그런데 뭐 1902년에 조세 콘레드가 뭐 어떻게 작업을 했고 뭐 어디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1979년 영화 전쟁 영화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러면 이 질문으로부터 찾고 싶은 게 뭔지를 식별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각각 질문에 대한 단어들을 잘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딱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면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건 뭐고 여기서의 빈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어떤 값을 가지고 있구나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 답을 제시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왓슨이 정답을 맞춘 과정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왓슨의 구조를 보면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생겼고 데이터가 뭐 디비디야, 워드넷, 뭐 야후, 뭐 위키피디아 이런 데로부터 수집해가지고 지식 베이스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등등등 뭐 어쩌고저쩌고 쓰여져 있어요. 자, 소프트웨어와 데이터가 있고요. 왓슨의 이제 왓슨에서 지식을 구축하기 위한 도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질문을 하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심볼릭 어프로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브 심볼릭 어프로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익숙한 인공지능의 방법이 이제 서브 심볼릭 어프로치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구현한 인공지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만들고 거기에다 데이터를 넣어놓고 그 데이터를 이제 통계적인 분석을 기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만든 인공지능을 기계학습을 활용한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뉴럴 네트워크라든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가 뭐 베이지안 네트워크라든가 제네틱 알고리즘이라든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뭐 딥러닝의 방법들 있잖아요. 뭐 CNN이라든가 RNN이라든가 기타 등등 방법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기계학습을 활용한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서브 심볼릭의 대표적인 사례가 알파고라고 할 수 있어요. 2016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이세돌을 이겼고요. 작년에는 중국의 그 바둑 세계 1위 챔피언이죠. 커제를 3대0으로 이기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경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역시나 모두 다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알파고는 계속 진화해서 마지막 버전이 이제 알파 제로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사람이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고요. 어쨌든 구글의 알파고도 이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딥러닝에서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기법을 사용을 했고요. 거기에 강화학습을 적용하기 이전에, 강화학습은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처음에 초반에 데이터를 넣어놓지 않아도 그냥 자기 스스로 계속 대국을 해나가면서 점점 머리가 좋아지는 형태의 인공지능 학습 방법을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강화학습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이 알파고의 초기에 너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 라고 데이터를 넣어줬어요. 그 입력된 데이터가 KGS라는 바둑 서버에 등록된 16만 개의 기보와 3만 개의 착점 정보 이런 것들을 초기 이제 학습 데이터로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세돌을 이겼고 그 이후에 차곡차곡 이제 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인공지능의 어프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심볼릭 어프로치와 두 번째로 이제 서브 심볼릭 어프로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식 베이스를 활용한 인공지능에서도 제가 그 왓슨을 이야기하면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거기 저장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브 심볼릭 어프로치 알파고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알고리즘과 딥러닝을 사용한 알고리즘과 거기에 초반의 학습을 위해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 인공지능을 위한 두 가지 어프로치, 심볼릭이 됐던 서브 심볼릭이 됐던, 결국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과연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하는데 데이터가 더 중요할까요? 알고리즘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오래된 논문에 있는 제가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우선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 선 색깔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각 선들이 의미하는 게 인공지능의 방법론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하나는 CNN이고 하나는 RNN이고 하나는 뉴럴 네트워크 이런 인공지능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표의 X축이요, 데이터셋의 사이즈라고 입력된 데이터의 사이즈예요. 그런데 보면 이 빨간색 선은 우선 제외하고요. 빨간색 선은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선을 보면 그 선의 이 변화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데이터셋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능이 처음에는 0.75에서 거의 1 가까운 수치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표를 보면 인공지능에서 어떤 어프로치를 쓰더라도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데이터를 학습하면 학습할수록 인공지능의 성능이 좋아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여주는 극단적인 표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면요, 역시나 X축이 데이터의 사이즈입니다. 데이터의 사이즈인데, 데이터의 사이즈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성능 그래프를 보여주는 건데 처음에는 바짝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뒤로는 거의 플랫하게 쭉 진행이 되거든요. 결국 이 표를 보면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의 사이즈가 늘어나는 게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 두 실험 자체가 어떤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해서 무엇을 만들기 위해 썼냐에 따라서 굉장히 디펜던시가 강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떤 게 맞다, 혹은 인공지능에서 알고리즘보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혹은 데이터보다 알고리즘이 중요하다, 딱 선을 그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우리가, 가령 제가 혹은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크게 한계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과연 알고리즘일까 데이터일까를 생각해보면 데이터일 때가 훨씬 많아요. 알고리즘을 몰라서 인공지능을 못할 때보다요, 인공지능을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아마도 제가 그거를 딱 정확히 선을 그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거의 데이터가 없어서 못할 경우 한 9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없어서 인공지능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접해보면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구글의 칩 사이언티스트가 2011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는 다른 기업들보다 더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실제로 구글이 다른 회사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이 없겠어요? 구글이 뭐 얼마 전에 그 구글 I/O 행사 때도 굉장히 쇼킹한 쇼케이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사람과 통화를 하는 그 어시스턴트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게 그냥 화면 없이 그냥 들으면 어떤 게 사람인지 어떤 게 기계인지가 굉장히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기계가 중간에 추임새를 넣습니다. 막 말하다가 이런 추임새를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게 사람이지? 어떤 게 기계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만큼 구글이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구글이 알고리즘이 더 나은 게 없어서 이런 얘기를 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알고리즘도 알고리즘이지만 그만큼의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결국 데이터 때문이다 라는 뉘앙스를 반영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겠어요. 사실 저는 아이폰을 씁니다만 아이폰을 씀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제가 여기서 떠들고 있는 걸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글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결국 구글은 이미 엄청난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이 결국은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대형 기존의 인터넷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회사들한테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다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인공지능을 할 때 가장 쉽게 접하는 문제가 알고리즘을 몰라서가 아니라 데이터가 없어서거든요. 알고리즘은 사실 논문들 많이 나오잖아요. 논문들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어느 정도 성능에 도달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논문 쓸 때 그 사람이 회사 데이터를 얻을 수 있냐?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도 결국 못 만들어요. 알고리즘을 어떻게 썼는지 알아요. 구글에서 AI 오픈소스로 공개했어요. 그거 가져다 쓰면 분명히 흉내 낼 수 있어요. 근데 데이터가 없어서 그 정도 성능을 절대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가 인터넷에서 이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그럼으로써 하고 싶은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결국 제가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과 아무리 좋은 방법론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구글을 이길 수 없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당연히 그러다 보니 사실 작은 벤처기업이나 이런 곳들이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혹은 좋은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로 승부를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데이터가 누군가에 종속되어 있으니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애초에 주어지지가 않아요. 결국 그 결과는 결국 사용자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이 스쿼드라는 스탠포드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이 있는데 얘가 뭐냐면 위키피디아에 있는 문서들을 가지고 기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10만 개 이상의 질문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본문이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본문을 이렇게 캡처해 놓고 질문이 이렇게 있고 답변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런 형태를 한 10만 개를 만들어서 얘를 이제 오픈을 해놨어요. 공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일종의 컨테스트 같은 걸 합니다. 매년 이제 컨테스트 같은 걸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결과가 맨 꼴찌가 71등인데 얘가 2016년 8월에 실험한 거예요. 그런데 정확도가 그냥 스코어 두 개가 써 있는데 하나만 이야기하면 한 67% 정도 맞았네요. 맨 끝에 있는 얘가 71등이. 그러니까 이 리스트가 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1위가 2018년 얼마 안 됐네요. 최근 건데 QA넷 구글에서 만든 거고 정확도가 89% 정도 나오네요. 근데 보면
2016년도 8월에 정확도가 67%였던 애가 근 2년도 안 된 사이에 정확도가 거의 89%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애들을 보면 정확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거의 1% 상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또 다른 예제를 볼까요? 이미지넷은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원래 초기에는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예요. 근데 딥러닝이라는 방법이 굉장히 유행하면서부터 뭐 CNN, 뭐 RNN 이런 방법이 굉장히 유행하면서부터 그냥 딥러닝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의 표준 데이터셋처럼 됐어요. 굉장히 많은 이미지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00만 개 이상의 2000개 이상의 분류로 이미지 데이터를 서로 이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재밌는 게 얘도 2010년도에 정확도가 71.8%였는데 2017년도에 최고 엔진의 정확도 97% 정도로 올라갑니다. 알고리즘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됐죠. 근데 이것보다 더 재밌는 결과는 사실 저 오른쪽 표에 있어요. 오른쪽 표에 보면 이 X축이 이제 연도인데요. 이쪽이 2010년도고 맨 끝에가 이제 2017년도네요. 근데 2010년도쯤에 보면 얘가 이제 이 오류율이에요. 오류율인데 동그라미가 이 컨테스트에 참여한 뭐 연구소, 회사 뭐 이런 곳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들의 분포를 보면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제일 잘 맞춘 애가 제일 조금 틀린 애가 한 25% 정도 틀렸고요. 제일 많이 틀린 애가 100% 틀렸어요.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어요. 100% 틀릴 거고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00% 틀렸어요. 그런데 얘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동그라미의 분포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죠? 2017년도에는 대부분의 알고리즘이 거의 한 5% 이내에서 다, 한 10% 정도 봐야 될까요? 그 정도 이내에서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얘를 데이터를 오픈해놓고 경쟁을 시켰더니, 여기에 참여하는 뭐 연구소인지 뭐 기관인지 회사인지 얘네들의 그 실력들이 다 비등비등하게 막 급속도로 향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표를 통해서. 결국 뭐 스쿼드도 그렇고 이미지넷도 그렇고 이런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또 하고 싶은 기관들도 있고 이 사람들의 결국 알고리즘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이 회사들의 경쟁력 혹은 연구소들의 경쟁력을 극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 우리가 인공지능을 위한 시장에서도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개방된 데이터 세트를 어디 가면 볼 수 있냐? 제가 아까 두 가지 그 인공지능을 위한 어프로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볼릭 어프로치와 서브 심볼릭 어프로치. 심볼릭 어프로치의 아주 대규모 그 데이터 셋이 링크드 오픈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그라미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의 개방된 데이터 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2007년도에 12개로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 4월에 한 1000개 넘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표준에 잘 맞춰서 만들어진 이 데이터셋만 한 1000개 되고요. 그 외의 것들까지 하면 한 3000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심볼릭을 위한 어프로치 중에 이제 오픈된 데이터셋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셋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션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가보면 모션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얘는 어떤 행위다라고 정의된 데이터셋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면. 그리고 오픈 머신러닝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들이 있어요. 지금 데이터셋의 숫자로만 한 2만 개 정도 있습니다. 가보시면 좋은 데이터셋 혹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셋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데이터의 중요성을 위해서 저희가 했던 그런 경험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아 이따가 필요하면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라네요. 네. 그럼 해야죠.
첫 번째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날리지 익스트랙션 프레임워크라는 걸 하고 있어요.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이런 위키페이지에 자연어 텍스트가 있어요. 자연어 텍스트가 있는데 이 자연어 텍스트에서 뭐 어떤 거의 관계는 뭐다라는 지식을 추출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위키페이지 보면 이렇게 생긴 인포박스들 다 달려있잖아요. 그죠? 이 인포박스를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해주는 그런 기계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인포박스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 인포박스를 만드는 게 사람이 직접 타이핑을 해요. 뭐 위키피디아가 다 참여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포박스도 위키페이지 만드는 사람들이 다 만드는데 이거 만드는 일이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하기 위한 기계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방법론을 썼고 뭐 그렇다는 거고요. 어쨌든 얘를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넣습니다. 뭐 문제는 위키피디아의 그 내용이에요. 뭐 경희대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내용을 넣고 분석 버튼을 누르면 이런 형태의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문재인이라는 페이지를 넣었잖아요. 문재인 그 페이지는 인물 정보, 주제는 이제 인물 정보에 해당되고, 그리고 원어 이름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뭐 얘는 이렇게 한글로 돼 있고, 출생일은 1950년 24일, 출생일은 대한민국이고, 이런 식으로 자연어 문장을 넣으면 그 자연어 문장에서 이런 값들을 자동으로 이제 추출하는 그 기계학습을 이용한 인공지능이에요. 서브시볼링 어프로치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출을 하는데 뭐 이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학습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인공지능 어프로치든 얘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지식 베이스가 필요하듯 혹은 서브시볼링 어프로치에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선은 첫 번째 저희가 한 일은 인포박스가 있는 애들을 다 잘라냅니다. 잘라내가지고 요 자연어 문장에다가 태깅을 하는 거예요. 태깅을 합니다. 어떤 값들이 어떤 자연어 문장에 나온다라고 태깅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인포박스에는 출생지가 대한민국 경상남도 거제면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실제 부분에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대한민국 경상남도 거제면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럼 결국 저희가 학습 데이터를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 인포박스에 있는 값을 보고 자연어 문장에다가 얘는 추출해야 되는 값이야, 얘는 관계를 나타내는 값이야 이렇게 태깅을 했는데 이 대한민국 경상남도 거제면이라는 요 말이 없으니까 값을 태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에. 그럼 결국 얘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결과적으로 출생지라는 값을 출력할 수가 없어요. 출생지라는 값이 학습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출생지라는 값을 출력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요 문장에다가 요 문장은 값을 추출할 수 있는 문장이야, 요 문장은 값을 추출할 수 없는 문장이야, 이렇게 좋은 문장 나쁜 문장 태깅을 하는데 각각 단어를 태깅하는데 이 태깅하는데도 형태수 분석기를 쓰다 보니 얘가 뭐 잘못 잘리거나 뭐 이상하게 잘리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 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값을 추출할 때도 이상한 값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람 이름이 온전하게 안 나오고 앞에 두 글자만 나오거나 뭐 이런 형태로 나올 때가 있어요. 얘는 사람 이름이니까. 그런데 뭐 이런 지리 정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색하게 잘려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결국 저희가 이 좋은 인공지능, 좋은 값을 추출하기 위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학습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좋은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뭐 사람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태깅을 하면 분명히 좋은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건 얘를 자동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인포박스를 보고 자동으로 태깅을 시키는 방법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자동화를 하다 보니 어딘가에서 분명히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오류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인공지능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기계학습을 잘 시켜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위키피디아를 가지고 대상을 했어요. 그럼 과연 일반 문서를 가지고 이런 유형의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위키피디아는 또 문서 형식이 그 위키피디아 채라고 하긴 그렇지만 딱 정해진 틀에 쓰여져 있잖아요. 뉴스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또 그럼 뉴스는 뉴스 나름대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 뉴스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셋을 또 어떻게 구할 거냐,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저희가 이제 그 심볼릭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이런 지식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지식 베이스에서 답을 찾아가는 QA 엔진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관련 조직의 설립자는? 이라고 질문을 하면 얘는 이제 질문을 잘 이런 그래프 형태로 쪼갭니다. 그래서 지식 베이스에서 왓슨이 한 것처럼 지식 베이스에서 그 구조를 찾아다가 관련된 값을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인공지능 QA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 베이스가 필요하잖아요. 서브 심볼릭에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 것처럼 지식 베이스를 처음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에오디 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뮤지엄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지식 베이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다 오픈 데이터거든요. 오픈 데이터다 보니까 오픈 데이터를 이제 지식 베이스로 잘 정제시켜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면한 문제들이 있어요. 우선 수집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중에 하나는 어떤 건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셋으로 제공하지 않아서 웹페이지 크롤링을 했어요. 저희가 순식간에 크롤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짜증이 났을지도 몰라요. 갑자기 아무 일 없는데 갑자기 트래픽이 확 치솟으니까. 어쨌든 며칠에 걸쳐서 그 데이터를 다 긁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집 방법의 문제라든가 또 이렇게 수집했더니 값들이 정규화가 안 돼 있어요. 날짜가 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한 한글이 쓰여져 있고 그런 것들, 또 데이터 형식도 그렇고 또 서로 분명히 같은 애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른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는 애들, 이런 것들을 맞추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썼어요. 정말 한 명이 근 한 4, 5개월을 작업을 했습니다. 지식베이스를 가공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얻은 교훈은 그거예요. 좋은 지식베이스 만들려면 사람의 노력이 여전히 아직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웹페이지를 수집하다 보니 웹페이지 수집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픈 데이터 형태로 제공을 한다면 그런 프로세스 없이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가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게 느낀 건 저희가 이제 지식 베이스는 이제 거의 다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주 잘 만들어지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 값이 누락되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노력을 해서 만들긴 했는데 그거를 공유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재 공유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오픈 API로 제공을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결론인데요. 결국 인공지능이 서브 심볼릭이 됐든 심볼릭이 됐든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대량의 고품질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개방돼서 활용될 때 더 좋은 인공지능 모형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결국 그거는 누구의 혜택으로 돌아오냐 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또 기계가 읽고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공유해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를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더니 정부에서도 익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이러한 것들을 위한 노력들을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참고한 자료들은 이와 같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고, 제가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을 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 더 준비한 거, 얘기하는 시간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알고리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또 얘기하고 싶으신 것들은 좀 이따가 토론 시간이 얼마나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 좀 뭐 지나도 되잖아요. 밥 좀 뭐 늦게 먹어도 되고 아니면 일찍 끝나고 아무튼 다음으로는 그 조금 더 큰 영역에서 SK에서 인공지능 비서 어시스턴트 또 다른 인공지능 영역 연구하고 계신 그 엄재용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에 있고요. 지금 이제 AI 기술 부서에서 AI 기술 개발하고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했느냐 이런 걸 설명드리면 자세한 얘기를 드리기 어렵다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SKT에서 요즘에 뭐 인공지능 비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비서라고 그냥 말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뭐 스마트 스피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에서 나오고 네이버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먼저 출시를 하고 나서 이제 다른 회사들도 보니까 뭐 이게 많이 나오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부심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데이터가 많아, 우리는 기술이 많아, 우리는 뭐 기술자가 많아, 우리는 브랜드가 좋아, 우리 캐릭터가 있어, 각종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만들어서 실제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처음 할 때는 너무 쓸데없는 짓 아니야? 이런 고민을 사실 했어요. 근데 봤더니 아마존이 하고 있어 이미. 그래서 아마존이 애플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쓸데없는 짓 같은데 굉장히 잘하고 있고 뭔가를 계속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해야겠다. 나중에 가려면 보니까 기술 컴포넌트를 거꾸로 뜯어보니까 나중에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많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떡하냐. 빨리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축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단기간에 못 모아요. 네. 기술 개발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목은 뭐, 사실은 거창하게 지어놨어요. 인공지능 비서와 데이터 뭐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제목을 저렇게 쓰면 안 돼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왜? 데이터가 있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 자동화할 수 없을까? 알고리즘을 개발해. 만들었어요. 수준 낮은 서비스가 나왔어요. 누가 좀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데이터도 더 쌓였네.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서비스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창하게 알고리즘들이 막 개발이 되고 인프라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AI가 나온 거지. AI가 나온다면 야 AI 하는데 데이터가 없어. 데이터 만들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가 접근 방법을 사실은 가져야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배경은 뭐 이렇게 간단한 얘기들, 늘 보통 하는 얘기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들은 하나씩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새 뭐 AI 비서, AI 서비스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게 나오는 게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다 쓰시지만 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돌이켜보시면 저희가 피처폰 썼었고요. 폴더폰 썼었고요. 스마트폰 막 나왔을 때 그쵸? 옴니아 시리즈 이런 거 나올 때 지금 아이폰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핀치 줌 아웃 이런 건 하나도 안 되고 멀티 터치도 안 되고 그냥 어설픈 터치만 되고 한 두 번 눌러야 한 번 터치되고 가게 됐어요. 그렇게 답답하다가 인터페이스가 점점 발전이 되면서 이제 어린이들은 제가 놀랐던 게 한 3살 된 친구가 핀치 줌 이런 거 다 해요. 아이패드 주면 지가 막 찾아서 막 해요. 그 친구들한테 그 인터페이스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태어나서부터 접한 인터페이스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기술이 진화되는 것들을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접하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 하면 어르신들이 보실 때 세상은 많이 다르거든요. 저희가 볼 때랑 또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고 그런 관계에서 일단 뭔가 인공지능 뭐 서비스 이런 거창한 얘기 하기 전에 이제 새로운 인터페이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자동화하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좀 편하게. 그래서 예전에는 컴퓨터에 찾아보면 다 물어보면 나오잖아요. 그전에는 컴퓨터 안 치고 어떻게 해요? 백과사전을 뒤져봐야 됐죠. 그렇죠?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백과사전도 없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야 됐죠. 근데 점점 밝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로 찾아보면 되지만 네이버 가서 치고 구글에 가서 치고 다음에 가서 검색하면 되지만 완전 검색도 하기 싫으면 그냥 말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텔레비전 보다가 연예인 누가 나왔는데 저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 궁금해. 그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말로 대화하듯이 친구처럼 뭔가 이걸 만들고 싶은 건데 갑자기 그게 뚝딱 만들어지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 앞에서 설명하신 내용처럼 뭔가 질의응답이라고 표현을 해요. 퀘스천 앤서링. 묻고 그것을 답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답을 해주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답을 해주려면 그 데이터를 참조하는 로직이 나와야 돼요. 그 로직을 만드는 게 이제 알고리즘 되겠죠. 그 다음에 묻고 답하고 정확한 로직으로 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잘 디자인되면 그게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서비스가 잘 되면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기술을 리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인터페이스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AI 어시스턴트라고 써놨는데 이런 것들 요즘 말씀드리는 이 어시스턴트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약간 우리가 뭐 스마트 스피커류 요거에 제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모든 AI 어시스턴트를 다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없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된 이유는 이런 식의 인터페이스가 대중화되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충분한 이제 계산 파워가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어요. 누구나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좀 서비스를 잘 만들어보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딥러닝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구현하는 방식에서의 최근 기술들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AI 어시스턴트가 지향하는 바는 스마트폰에 터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그냥 말로 손을 쓰지 않고 말로 물었을 때 말로 대답을 해주는 이런 형태를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도움이 되는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를 케어하는 환경에서 내가 굳이 손발을 안 쓰고 말로 물어봐도 뭐가 되는 자전거 틀어달라고 하면 자전거가 나오고 돈을 틀어달라고 돈이 나오고 지금 몇 시야 아니면 알람 맞춰줘 다 하는 거예요. 날씨 뭐 이런 거 다 알려주고 이렇게 또는 운전 중에 지금 가는 길이 막히는 것 같으니까 뭐 돌아가는 길 알려줘 다음 가는 길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운전 중에 뭔가 터치는 뭐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넘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이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스마트 스피커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안에는 뭐 이게 뭐 기술자가 아니면 사실은 관심 없는 일인데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준의 얘기들이고요. 굉장히 더 많은 기술들이 들어 있어요. 왜냐면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계가 알아들어야 되고 그게 내가 기계한테 말하는 게 아닌데 알아들으면 또 깨어나서 막 이상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펄스 웨이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 스마트 스피커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집에서 막 부부서 먹는데 스피커 깨나요? 분위기가 갑자기 세져요.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제가 잘 할 수 없는 일이네요. 이래요. 그냥 깨어나서 그러면 이제 그렇지 네가 하는 게 없지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안 그래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그런 민감한 상황이나 깨나지 않아야 될 상황에 그런 펄스 웨이크업이라는 게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그렇죠? 음성인식 지금 상황에 어떻게 깨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알아들어야 되고요. 잘 알아들어서 어쨌거나 말을 한 거를 명확하게 텍스트로 써주면 우리가 타이핑 친 것처럼 짠하고 문장이 하나 나오면 한국어는 주어 생략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뭐뭐 해줘 이런데 앞에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의 그 성분이 다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걸 컴플리션 해줘야 돼요. 언어 처리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로직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문장이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는 복잡한 일을 합니다. 자연어 처리라고 되게 이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 아니라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이죠. 그래서 프로세싱을 포함한 결국은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이 사람이 말한 게 인식단에서 말한 게 잘못된 것을 보정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날씨를 알려달라는 건지 그렇죠? 노래를 찾아달라는 건지 뭘 해달라는 건지 인텐트 의도를 분석해야 되고 실제 일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고 만약에 날씨를 알려달라는 걸로 인식이 됐고 언어 이해를 통해서도 지금 영동 날씨를 알려달라는 거구나를 알았으면 날씨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내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 데이터를 누군가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걸 이용해서 명동이라고 하면 우리는 명동이라고 하지만 실제 날씨 데이터를 주는 쪽에서는 그렇게 안 갖고 있어요. 명동의 정확한 좌표를 대든지 아니면 명동의 주소를 대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명동 이러면 춘천에도 명동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고 부산에 가도 나름 자기들이 명동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고 다 있는데 그렇죠? 대전에 가도 궁동을 명동이라고 불러요. 네? 그렇게 말하면 이게 다 명동이지 어디가 명동이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리졸루션을 또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대전에 있는데 명동이라고 말했으니까 혹시 대전에 있는 명동을 말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명동을 하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날씨를 가져다가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근데 날씨를 안내할 때 오늘 서울의 날씨는 0.645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비가 온다는 확률인지 비가 올 거라는 건지 뭐 사용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음성인식 반대 방향으로 음성 합성을 해요. 합성을 하는 게 심볼릭을 그냥 TTS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 데이터를 수치 데이터를 이렇게 NLG라는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으로 붙여가지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여기 뭐 영상 얘기 빠졌는데요. 사실 영상 관련 기술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는 이제 SK텔레콤에서 왔으니까 이제 좀 약간 회사에 오리엔티드된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피커를 고민을 많이 해서 2015년 사실은 뭐 그전부터 했는데 고민을 해가지고 6년 8월에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말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대화하듯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플랫폼에 저희가 기능을 적재해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스피커류 제품이다 보니까 뭐 노래 틀어줘 이런 걸 말로 다 할 수 있게 했어요. 무슨 누구의 뭐 틀어줘, 무슨 노래 틀어줘, 클래식 틀어줘, 뭐 비발디의 사계 틀어줘 이런 거 그냥 말로 그냥 쉽게 할 수 있게. 그럼 가만히 있다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놓고 그다음에 스마트홈도 연동을 해가지고 뭐 선풍기 켜줘 아니면 가스 차단기 잠궈줘 아니면 뭐 거실 등 켜줘 꺼줘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게. 써본 사람들은 안 써본 사람이 있어도 제대로 잘 써본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해요. 너무 편하거든요. 네. 가끔 저희 누나 이렇게 방에 누워서 그랬잖아요. 형 불러요. 형 공부해. 그러면 불 좀 꺼줘. 이런 장난을 하는데, 그러니까 불 그냥 꺼달라 그러면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서 그런 디바이스를 연결해 놓으면 이렇게 꺼져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선풍기 옛날 선풍기라서 전부 연동 안 되는데 우리 집에 있는 세탁기 옛날 거라서 연동 안 되는데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들은 거기에 붙일 수 있는 또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스마트 플러그라는 걸 통해서 선풍기를 항상 켜놔요. 근데 이제 플러그에 꽂아놓고 플러그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럼 선풍기에 꽂아다 켜셨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의 시장을 창출해가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디바이스를 만든 다음에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이거 옛날 거라서 최근 내용은 여기 웹페이지에 가보시면 디바이스 타입도 종류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까지 제가 스타벅스 일을 하다 왔는데 스타벅스 주문도 이제 음성으로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 디바이스가 이렇게 스피커지만 저희가 이제 T맵이 있다 보니까 SKT T맵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피커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펑션을 따다가 T맵이랑 합쳤어요. 스마트폰을 T맵을 쓸 때 여기 이제 누구라는 버튼이 생겨 있어요. 이네이블 시키면. 그럼 이제 웨이크업을 이네이블 시켜놓으면 가다가 뭐 아메리카노 주문해줘 이렇게 하면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찾아가지고 이제 설정이 좀 필요하지만 찾아가지고 아메리카노 주문을 넣어놔요. 근데 나는 도착하려면 15분 남았는데 아메리카노 나와갖고 10분째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충 도착할 시간을 저 팀에 있다 보니까 위치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어서 도착 전에 맞춰서 이제 사이렌 오브로 넣어서 내가 도착할 쯤이면 거실 나오게 만들어놔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드라이브스루에서 픽업해 갈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을 다 또 추가하고 있고 사용성에 맞게 뭐 많이 안 쓰는 서비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기능을 가보시면 볼 수 있고요. 뭐 AI 얘기도 하고 데이터 얘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좀 이론적인 얘기를 해볼까 하는 얘기를 좀 넣어놨어요. 이게 뭐 별건 아니고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주의해야 될 건 아티피셜이에요. 자,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어색하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라는 게 이미 있었고 데이터가 어디 있었냐면 자연환경이 있었어요. 그 환경이 있고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누가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정리된 데이터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 자동화를 하려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서비스가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 이렇게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런 논의를 제가 뭐 제외하고 얘기했습니다. 뭐 신께서 만들었니, 진화를 해서 만들어졌니 이건 떠나서 일단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우리가 자연지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저희는 하루에 3끼만 먹이면 엄청난 일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에피션트를 해요. 저희가 뭐 15만원짜리 뷔페를 안 먹이면 오늘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지 않으니까 이 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니버설해요. 굉장히 다양한 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7살 어린아이조차도 굉장히 7살 어린아이가 지금 만들어진 어떤 AI보다 다양한 일을 잘해요. 빨리 간단한 일을 하는 건 좀 다른 얘기겠지만 그런 게 있고 다양한 일을 해요. 운전하면서 수다 떨면서 눈치 보면서 가끔 카톡도 확인하면서 그렇죠? 뭐 할지 생각도 하면서 컴퓨터는 잘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할 수 있어요. 컴퓨터를 여러 대 실어야 돼요. 그 안에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복잡한 움직임이 가능해요. 이게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약간 좀 논리가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 하나만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AI의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보틱스에서는 이 움직임을 아직도 흉내내고 있는데, 로보틱스 관련 연구 그 학회에 가보면 재밌어요. 가끔 우리 저런 거 나오죠. 야, 로봇이 나와서, AI 로봇이 나와서 지구를 점령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실상을 열어보니까 로봇가 한 발짝 걸고 뒤로 벌렁 넘어져요. 보니까 아직 한 100년은 버티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안심하게. 예.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밸런스 잡는 것부터, 심지어 이런 데 올라가고, 그쵸? 올라가는 것만 어린아이 가르쳐 주는데 어느 날 보면 자기가 알아서 내려오고 있어요, 막. 그쵸? 이런 것들이 아직 그 로보틱스나 거기에 AI에서 부족한 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사람이 이미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이용하기 위한 연구도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자연지능,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이 이런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만드는, 시스템적으로 만드는 인공지능은 그렇다고 단점만 있냐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전기도 많이 넣어야 되고 정전이 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빠르죠. 간단한 일에 대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고 단자도 돼요. 잠을. 그죠? 계속 돌아가요. 밤새도록.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더 편향되어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AI의 발전 방향은 사람이 먼저 있고, 보조적으로 사람의 효율을 높여주고 편하게 해주는 이런 환경으로 가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새 보면 AI나 이런 가상 비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왜 많이 하냐? 복잡한 표인데 다 보실 필요 없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시장 가치와 실제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굳이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면서 저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결국 돈이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누가 하고 있냐? 여기 다 빠진 것도 있겠지만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AI 스피커, AI 가상 비서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것 중에 이제 음성 비서 시리즈에 보면 SKT도 있고, KT도 있고, LG 유튜브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다 해요. 이거 보면 저는 처음에 이거 정리하면서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스피커가 많았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누구라는 걸 만들고, 누구 미니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아이콘이죠. 요거 이제 팀앱 같은데 인테그레이션 시킨 펑션을 넣은 그런 기능 단에 넣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점점 확장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KT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가진이라고 만들고 기가진이 다음 버전을 또 만들고 세터이랑 통합도 하고 저희도 통합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카카오에서 네이버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면 보셨던 것도 있고 이미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굉장히 광고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에서 이제 장점이 그런 캐릭터죠. 반칙을 하고 있어요. 캐릭터를 붙여서 기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디자인으로 저희는 그래서 우주에서 그랬어요. 야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주면 안 될까?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어쨌거나 저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다음에 LG 같은 데서도 사실 빅뱅큐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삼성에서 빅3 같은 삼성에도 스피커를 만든다고 했어요. 최근에 그런 식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가전 시장을 같이 통합해서 진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가장 사실은 이제 인정해드려야 될 선두주자는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알렉사라는 걸 만들어서 기존부터 사람들이 잘 하지 않을 때부터 그 시스템을 알렉사라는 가상비서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스피커인 에코에 넣은 겁니다. 에코에 넣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변종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벌써 아마존에 있는 것만 해도 이만큼이에요. 원래 나왔던 거고 탭 그다음에 이거는 조그만 미니 시리즈도 있고 이거는 또 카메라 달려가 옷 입으면 그 비슷한 스타일 찾아주는 것도 있고요. 스크린이 달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 구글 건 이제 국내에서 보시고 애플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회사들 소니, 바이두 우리가 잘 모르는 회사까지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돈이 안 되면 굳이 쓸데없이 이런 일을 할 필요 없는데 이게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스피커를 팔아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에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예를 들면 저게 있으면 우리 시스템으로 여러분들 이제 맥 쓰시는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맥을 하나 사서 내가 아이폰도 사고 맥북도 사고 뭐도 사고 하다 보니까 맥 아닌 걸 못 사겠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맥을 샀더니 전화는 저기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컴퓨터를 여기서 전화를 컴퓨터로 받네? 이런 기능이 지원이 돼요. 이게 한번 써다 보니까 굉장히 편해지고 어떤 에코시스템을 되게 효율적으로 잘 디자인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전략을 잘 쓰는데 디바이스나 서비스 환경을 굉장히 잘 디자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점점 확장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계획하기 위해서 일종의 허브 같은 경우를 이제 목표로 해요. 사실 예전에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그런 걸 기획했었는데
비즈니스가 나빠지는 거 실패했죠. 상권이 확 이겨버리는 거. 그런 문제가 생겼었고요. 굉장히 국제적으로 적응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마켓 전략, 그 시장 가치 전략인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보시면은 높다. 네, 뭐 이렇게 자세하게 뭐 자세히 제가 하나씩은 설명 안 드릴게요. 굉장히 글로벌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시장 전망이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고, 구글이 뭐 알파고 해가지고 뭐 IBM이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파고 바둑도 갖고 뭐 할 거야. 전 세계 바둑 기사들을 다 이겨갖고 뭐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희가 이제 알파고 할 때 여기 포시즌 호텔에서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구글이 게임 시장에 진출하려고 그러나?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구글이 하려고 하는 거는 AI를 연구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AI를 해요, 어떤 정도의 힘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각인시켜줘야 아 구글 하면 AI 이렇게 각인이 되는데 말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막 이러면 그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바둑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문제를 해결하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알고리즘 디자인해서 휴업을 한 거예요. IBM의 제퍼디쇼로 이제 자 퀴즈 대회에서 사람을 이겨요. 심지어 이런 것처럼 그래요? 우리는 바둑을 이겨요. 이렇게 한 거죠. 네. 바둑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세돌 님께서 고생을 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구글이 사실은 그 바둑을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응용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거를 보여준 예 중에 하나고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꼭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 신경을 많이 써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왜 자율주행에 신경을 많이 쓰냐? 구글이 자동차를 만들 건 아니에요. 자동차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드는 건 아닌데 구글은 구글 지도를 갖고 장사를 합니다. 그죠? 자율주행을 하려면 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죠? 지도가 있어야 되고 지도는 방대한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일단 데이터가 중요해요. 데이터 수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돼요. 그게 있는데 자율주행이 바둑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면 바둑이 자 게임 시작하면 게임 끝나는 시점이 있죠. 시작과 끝이 명확해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덜 걸릴지언정 끝나요. 그렇죠? 이게 뭐 1시간 안에 갈 거를 2시간에 갈 수도 있지만 바둑도 금방 끝나면 좀 길게 갈 수도 있지만 아니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액션을 하나 한 다음에 그 다음 선택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를 자동차가 자 앞으로 5m 가. 그 다음에 어떡할 거야? 계속 갈 거야? 설 거야? 신호 때문에 서야 돼? 옆으로 돌려야 돼? 차 때문에 옆으로 차선을 가야 앞에 공사 중이야? 그럼 어떡할 거야? 설 거야? 깜빡이 켤 거야? 그냥 들어갈 거야?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한 다음에 그로 인해 받는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바둑이랑 똑같아요. 내가 여기다 두면 안 되는데 두는 순간 망해요. 이 판이. 그쵸? 그것처럼 그게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이 조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하지만 사람이 잘하죠. 운전면허 조금만 배우면 어떻게든 잘 다니시죠? 그죠? 바둑도 어떻게 배우면 또 어느 정도 멀쩡하게 잘 둬요. 내추럴 지능이 그만큼 강력한 건데 그걸 흉내내려다 보니까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한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걸 보여준 게 이제 그런 알파고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인 거고 거기에는 아까 앞에서 발표하신 이영재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미지넷, 이미지 데이터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쓴 이유는 자율주행을 하려면 앞에 환경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지금 앞에 교통 표지판이 있으면 가라는 건지 서라는 건지 그쵸? 이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그걸 사진으로 영상으로 인식해야 되고 사람이 있는지 지금 어쩌고 있는지 차선이 내가 지키고 있는 건지 벗어났는지 길이 휘었는지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상 처리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실제 데이터 얘기를 자꾸 드린 이유가 뭐냐면 실제 이 리얼월드는 데이터의 세상이에요. 데이터는 어떤 개념이 있고 실제 그 개념의 실체, 인스턴스. 예를 들면 중학교 이렇게 말하면 중학교는 개념이고요. 그죠? 영산중학교, 무슨 중학교 이런 것도 실제 데이터의 예제예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 이명진 박사님 그죠? 뭐 이렇게 사람들의 실제 객체들이 존재해요. 이게 리얼월드고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있고 사람 중에도 이게 하이라키를 굳이 나눌 필요 없지만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학생, 직장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카테고리가 나오는 것처럼 개념적 하이라키가 존재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워드넷, 뭐 이런 것처럼 개념에 대한 하이라키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을 가장 크게 나누는 거는 뭐예요?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연령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모자를 쓴 분, 안 쓴 분, 그렇죠?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안경을 쓴 분, 안 쓴 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데이터는 그런 그 사람이라는 인스턴스가 존재하고 안경을 쓴 분, 모자를 쓴 분, 남성, 여성처럼 속성이 달라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게 실제 리얼월드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자연스럽게 만들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뭐 AI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강점처럼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인 게 실제 가능한 데이터 영역이 이만큼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요만큼인 경우가 많아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머리띠 들어갔죠?
코끼리라는 데이터를 보려면 모든 부분을 다 만져봐야 되는데 다리만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을 거야. 코만 만지고 코끼리는 호스같이 생겼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라는 게 아니면 띄엄띄엄이라도 다 골고루 만져봐야 그쵸 샘플링처럼 대략 이런 추세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메일을 공짜로 쓰게 해주고 그쵸 구글 검색을 공짜로 쓰게 해주고 각종 서비스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공짜로 쓰게 해줘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데이터를 주고 있어요. 내 메일 엄청난 메일이 들어왔는데 내가 보고 이거 스팸이야 막 지우고 있는 행동을 관찰해요 구글이. 그래서 이게 스팸인데 다른 사용자를 봤더니 똑같이 지우네. 이거는 스팸임이 확실해. 그러면 내 이메일이 오는 순간 스팸만 가 있어요. 그러면 스팸 필터링만큼은 또 구글이 타입 추종을 구형이 잘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써보니까 내가 스팸을 지우기도 전에 매번 지웠는데 이제 어느 날 봤더니 스팸이 이미 다 걸러져 있어. 내가 안 지웠지만 이 메일을 받은 100명 중에 99명이 스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한 명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점점 좋아져요. 그렇죠?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구글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그거죠. 자, 100명 중에 이걸 스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몇 명이야? 그랬더니 98명. 야, 그러면 0.8 정도 좋으면 다 스팸으로 보내.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든 거죠.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팸이냐 아니냐, 전체 데이터가 어떠냐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보면 이제 데이터, AI, 머신러닝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새 이거는 그냥 클리셰 같이 넣는 건데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산업혁명 이전에는 굉장히 간헐소공업 이런 거 하다가 산업혁명이 나온 거는 증기기관이 나오니까 기계가 만들어지고 자동이 되고 파워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나오다 보니까 양말도 더 많이 만들고 신발도 더 많이 만들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산업혁명인데 4차 산업혁명은 사실 오토메이션 혁명이에요. 자동화 혁명. 데이터가 많고 그만큼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 빅데이터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데이터가 많고 빅데이터야. 그걸 어떻게 하려고? 분석하기 위한 알고리즘인적 형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꼭 그게 다는 아닌데 딥러닝 같은 경우가 그런 예제 중에 하나고요. 딥러닝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처럼 보실 수 있냐면 툴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툴박스. 공부박스가 하나 있어요. 이 공부박스가 머신러닝이에요. 그걸 열어보면 드라이버도 들어있고 스패너도 들어있고 그래요. 다 목적이 있어요. 스패너 쓸 거를 드라이브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효율이 안 나요. 그런데 여기에 딥러닝이라는 도구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 툴박스에. 머신러닝 박스를 열어봤더니 어느 날 딥러닝이라는 도구 하나 생겼는데 얘는 봤더니 망치질도 하는데 자르기도 하고 돌려서 하는 것도 하고 다 잘해.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긴 거죠. 하지만 드라이버로만 할 수 있는 일을 얘로 하기에는 사실 효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꼭 그 목적에 부합하는 도구를 그래서 머신러닝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각자 알고리즘 도구를 이해도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일 때 이 도구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요건 이런 제약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를 알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건 사실 기술자고요. 전문가들이고 그 다음에 각 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은 또 따로 계시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머신러닝 복잡한 얘기 하는데 자동화하기 위한 그런 툴박스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데이터는 이미 있었고 계속 관찰하고 있었고 그런 걸 가지고 자동화를 잘하는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는 공장이 자동화됐죠. 그죠? 공장이 자동화해서 물건이 막 나오는데 이제는 물건도 나오지만 서비스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고요. 아까 구글에서 상담원 얘기 이거 설명 주셨는데 구글 얘기하니까 이제 상담도 자동화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담원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일자리 없어지네, 인공지능이 대체할 일자리 이렇게 숨어 세우고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여기 일자리를 없애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일자리의 품질이 좋아질 수도 있죠. 상담하는 분이 하루에 500명밖에 상담을 못했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깊이 상담을 못했는데 더 많은 분들을 더 충분하게 그렇죠? 상담할 수가 있죠. 그럼 저희가 콜센터 전화 대기를 안 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하면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여러 복잡한 얘기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요 AI라고 말하는 녀석이 뭔가 자동화를 하고 있는데 셀프 러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튜닝을 하면서. 근데 우리가 간과한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학습이 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거를 또 놓치고 있었고요. 외국에서 하니까 한국형 해야지 시작을 하는데 한국형 데이터를 잘 못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미 한글로 돼 있으니까 있다고 가정을 한 건지 한국형 데이터는 사실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얘가 결국은 이걸 보고 있는데 이 데이터의 특징은 뭐냐면 머신 리더블이어야 돼요. 휴먼 리더블이 아니라. 아까 이명재 박사님이 발표하실 때 심볼릭, 서브 심볼릭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서브 심볼릭을 논 심볼릭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심볼릭은 말 그대로 심볼로 된 거예요.
A는 B와 같아. 수학 기호 같이. 그럼 A는 B와 같다. 우린 알아요.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굳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A라는 문자 하나를 이제 전산학적으로 넘어가면 표현하기 위해선 8비트가 필요해요. 이 꼴이라는 기호도 8비트가 필요해요. A는 B와 같다는 거 표현하기 위해서 3바이트나 까먹고 있어요. 그거 그냥 1비트나 2비트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숫자면 돼요, 그냥. 네. 예를 들면 뭐 컴퓨터는 이제 0101 뭐 이런 이진수까지 가는데 그거까지 필요 없고 숫자 하나가 A는 B와 같다는 걸 표현한다 이러면 컴퓨터는 그 숫자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된 표현은 사람이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AI를 할 때도 사람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쓸 거야, 표현 방식을 쓸 거야, 아니면 컴퓨터 온리, 컴퓨터한테만 효율적인 데이터를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방식이 나뉘어요. 딥러닝은 불행히도 서브심볼릭, 원심볼릭 방법이에요. 그래서 딥러닝으로 막 쓰는 데이터 까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숫자밖에 없어요. 네, 숫자 보면 일단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데, 네, 그것만 또 없어요. 읽어도 알 수 없는 식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데이터가 휴먼 리더블, 머신 리더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데이터는 휴먼 리더블, 사람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고요. 머신이 알 수 있는 데이터는 머신 리더블이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예를 들면 저기 어디 가면 루브르 박물관 같은 이런 표시가 있어요. 항상. 근데 그분은 다 AI인가? 왜 그러냐면 이 플래시 터뜨리지 말라고 휴먼 리더블 사인을 해놨는데 자꾸 플래시를 터뜨리셔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저지하고 그러세요. 그분들이. 휴먼 리더블이 사인이거든요. 그쵸? 이렇게 플래시 터뜨리지 말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이걸 대착 추정이 가능해요. 그쵸? 근데 가끔 이런 데서 유턴하는 분 계시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긴 해요. 근데 컴퓨터 에러처럼 휴먼 에러도 있는데 컴퓨터는 이런 사인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해요. 알고리즘을 정리 잘 만들어서 내가 만든 카메라는 교통법규 사인만 보여주면 다 이해하지.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런 모듈을 만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일반적으로 잘 못해요. 뭐 다 만들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머신이 그러면 이제 누가 그래요. 그러면 그냥 컴퓨터 이걸 보는 순간 입장 저기 바코드를 넣어주면 되지 않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 병기해야 되는 거죠. 한자 한글 병기하듯이 어려운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머신 리더블 데이터, 휴먼 리더블 데이터 이 문제인 거고 지금 데이터는 휴먼 리더블 데이터가 되게 많은데 정리도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머신 리더블 데이터 형태로 하기도 부적합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화도 안 돼 있고 날짝하나 이상한 거 들어있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AI를 하려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 손질 작업을 계속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가 모든 회사가 앞에 보여드렸던 AI 스피커를 만드는 모든 회사가 위키피디아 점수를 가져다가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모두가. 그러면 내가 만든 데이터는 공개를 안 해요. 왜? 내가 이거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 공유 데이터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존재하는 건데 어쨌거나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SKT에서 누구 스피커 이런 거 만들다 보니까 음악도 하고 음악만 해도 서비스 제공자가 되게 많아요. 뭐 그 다음에 VOD 같은 경우도 하고 날씨도 하고 팟캐스트 같은 경우도 하고 뭐 주식 정보 등등등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서비스를 쥐고 있는 저 프로바이더에서의 데이터 문제가 있고요. 저희 활용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공 데이터를 쓰는 게 스타트업에서 개발을 하시는 분들, 서비스를 새로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쓰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그 데이터가 정리가 잘 안 돼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이슈가 있죠. 저희가 여기랑 계약해서 뭐 데이터를 써도 그걸 가지고 다른 걸 만들려면 다시 계약을 해야 돼요. 돈을 또 많이 줘야 돼요.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위키피디아 아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쓰는 게 위키피디아예요. 여기는 페이지 수가 적어요. 영어 위키피디아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한국어 위키피디아는 페이지 수가 적고요. 그 다음에 인포박스라는 게 뭐냐면 전체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하니까 옆에 조그맣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뭐 세종대왕대에서 줄줄이 써놨는데 이거 내가 먼저 다 읽어. 이렇게 옆에 써있는 거죠. 언제부터 몇 년, 언제 어느 시대에 몇 대의 왕 이렇게 딱딱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누가 해주면 좋죠. 그래서 아까 보면 리스트에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위키피디아가 적다 보니까 영어 위키피디아를 쓰면 되지 않냐. 한국어 영어를 갖고 뭔가 매핑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에요. 개념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의미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실제 AI 서비스 알렉사 같은 게 나왔어도 우리가 빨리 시작하지 못한 게 그런 공공 데이터나 신뢰성 있는 데이터도 적었고 그거를 하기 위한 노하우가 좀 부족했고 그걸 미리 하고 계신 분도 어법이 또 여러 가지가 존재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가장 뭐 일단 토론 시간에 한 번 더 얘기 잠깐 드리겠지만 알고리즘에 대한 공유는 그래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여러분 GitHub 이런 거 들어보셨죠? GitHub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가 지금 저희가 뭐 서울 창업 허브 이렇게 부르지만 사람들이 뭔가 데이터를 모아놔요. 그것처럼 이제 GitHub은 뭐냐면 자기 코드를 모아놔요. 알고리즘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처리하기 위한 방식들. 그러면 누군가 가져다가 이거 내가 더 고쳐야지 하고 업데이트해서 주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가져다가
난 얘 거 가져왔는데 여기 안 들어갔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는 오픈소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데이터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그거 자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개선도 하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코드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데이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데이터도 약간 그런 오픈소스처럼 오픈소스를 모방한 오픈소스형 데이터 어떤 이런 플랫폼이 생겨서 위키피디아를 누가 정제하고 있지만 더 나이스한 아이디어로 그렇죠 만들 수도 있어요. 저희가 누구 스피커인 거 만들고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사투리를 인식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성 사투리 사용자분들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서울에 사는 그쵸 표준어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지금 몇 시고 이러면 뭐 대답을 못 해줘요.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없는 시간도 못 알려주나 이런 상황 이제 그죠? 그러면 이제 많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누군가 표준어 데이터를 사투리 버전으로만 생성하는 잘 나이스한 알고리즘이 생겨도 그래서 뭐 경상도 버전을 지원해요, 전라도 버전을 지원해요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실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마 잘 만드시면 그 우리나라에 있는 스피커 만드는 회사에서 연락이 많이 오고 예상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토론 시간에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으셨죠? 토론 저희 안 하려고요. 질의응답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10분 정도 남았는데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코끼리 이렇게 다리만 만지지 말고 다 만져봤으면 좋겠다. 질의응답 할게요.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아까 제가 말 실수한 것 같아요. 점심부터 먹어야 되니까 빨리 질의응답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창업을 준비 중인 김태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너무 재미있게 유익한 이렇게 강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이명진 박사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평상시에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로 데이터 해주셨는데 그런 로 데이터의 중요성, 로 데이터를 잘 저장을 해놔야 나중에 이렇게 유용하게 쓰고 유즈 케이스별로 이렇게 다양한 유즈 케이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그 데이터를 가치를 굉장하게 무한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로 데이터를 굉장하게 디테일하게 저장해 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한 가지 예로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 샤오미 밴드를 차고 있는데 이 샤오미 밴드의 로 데이터를 만약에 저장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놓는다면 물론 하드웨어적으로 뭐 통신의 에너지 비용, 메모리의 비용 그런 한계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만 제가 움직이는 굉장히 디테일한 레졸루션으로 거기 이 안에 가속도 센서 같은 거, 자이로 센서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레졸루션을 높게 해서 저장을 올레이즈 해놓는다면은 제가 만약에 10년 후에 제가 10년 동안 데이터에서 나중에 알고리즘을 개발해가지고 내가 어떤 운동을 했는지 그런 것조차도 이렇게 구분해낼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센서의 알고리즘을 이렇게 어떤 스포츠 운동을 했는지 그런 모션과 연동되어 있어서 내가 잠을 얼마나 잤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잠 수면 시간하고 이렇게 만복의 기능밖에 제공해주지 못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어떤 사람과 악수를 몇 번이나 했는지 그리고 어떤 교통수단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설거지를 하루에 항상 10년 동안 몇 번이나 했는지 샤워를 얼마 동안 했는지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굉장하게 저의 과거 히스토리를 저의 행동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나중에 헬스케어에도 응용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유사한 통계 그룹을 내가지고 어떤 행동을 많이 한 사람들의 통계는 병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 어떤 검진을 미리 받아보시고 어떤 병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까지 연동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굉장히 로 데이터의 중요성은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있는데 대신 그런 메모리와 에너지의 비용이 있잖아요. 배터리 사이즈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잘 트레이드 오프 해가지고 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쪽 방면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우선 기준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데이터의 주기를 저장하는 결국 주기의 문제잖아요. 얘를 뭐 밀리세컨 단위로 저장할 것이냐 아니면 세컨 단위로 저장할 것이냐 이런 형태의 기준을 우선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세울 때 아마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 과연 우선 뭐 행동에 대한 인식 같은 거 말씀하셨잖아요. 뭐 요즘에 스포츠 밴드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어떤 피트니스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지도 이제 식별을 해서 정리를 해주는 그런 피트니스 트래커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뭐 그 제품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얘가 과연 몇 초 단위로 저장을 해서 걔가 어떤 패턴을 보일 때 뭐 가령 뭐 얘를 이렇게 노젓는 같은 그런 운동을 하면 얘가 노젓는 운동이다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그럼 아마도 그런 행동을 분류를 하려면 사람이 이게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그 기준이 돼야 될 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행위를 분류를 해야 될 텐데 말씀하시는 뭐 얘가 얼마나 샤워를 했냐 뭐 혹은 뭐 압수를 했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려면 결국 그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의 기준점이 필요할 테고 그 기준점에 따라서 얘를 뭐 초 단위로 저장해서 얘를 분류할 수 있을지 밀리세컨 단위로 저장해야지만 얘를 분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AI를 하려면 AI는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뭘 하기 위한 도구거든요. 그럼 그 도구에 맞춰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으니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가 어느 수준까지 필요하구나 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하고 먼저 그 기준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미리 활용을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그런 정책 같은 건 없을까요? 디바이스 제조사에서 뭐 유도라든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그 저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저라면 그런 문제라면 그냥 무조건 자세히 저장할 것 같아요. 뭐 그게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뭐 기준을 세우기는 제 생각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목적이라면 그냥 무조건 자세히 저장하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요? 음성 부사라든지 이렇게 IP 카메라로 이렇게 저장을 해줄 수 있나요? SDK라든지 음성 스피커요? 네. 음성 스피커요?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0년 후에 통계를 내거든요. 음성 스피커에서 아마 저장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이게 스타트업하고 기술 개발하면 제가 좀 찾아보셨으면 아실 텐데 화이트리스트 제도와 블랙리스트 제도 미국하고 다른 정책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할 때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뭐 핀테크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싶어도 외환관리법 위반, 여신관리법 위반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못 나오고 실제로 미국에서 막 만들어지죠. 그런 것처럼 제한이 있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통신사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정보 로깅의 제약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잘 저장하는 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라이프 로깅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첨부하면서 행동을 저장해서 분석하는 게 있는데 이거 그게 롱스템이 필요해요. 1년 365일 사계절이 도는 사이클이 여러 번 쌓여야 뭔가 분석할 수 있어요. 일단 10년을 저장해야 돼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데이터만 저장해야 돼요.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딩더링으로 식별할 거냐 아니면 나는 이 사람이 누굴 만나는지만 식별해야 되니까 그 데이터만 저장할 거냐 이런 설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방식에 대한 디자인이 있고요. 우리가 상대방 사진을 막 찍어도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할 거냐 여러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 법규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 최소화해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만 익명화시켜서 저장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제약이 많아서 사실은 생각은 있지만 할 수 없는 장벽들이 많아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을 디자인하시면
중요한 스타트업 같은 걸 하실 수 있고, 애플 같은 경우가 센서 데이터를 많이 로깅을 해요. 근데 이제 애플이 개인정보법 법규에 그걸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중간 회사가 있어요. 그 모든 센서 데이터는 그 회사로 넘어가요. 그 회사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임명화를 하고요. 그 데이터가 애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애플에서는 누군지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그런 문제가 적용을 안 받게. 미국 같은 경우도 거기 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하고 있고요. 삼성에서도 비슷하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장하고 뭐 얼마나 잘 저장하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좀 살펴보시는 게 먼저 일까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제한 때문에 제한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시간이 없어서 또 한 분 정도만 더.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콜롬비아 대학 다니고 있는 이주호 학생입니다. 아까 전에 조선 웨스틴 호텔이 이제 품질 보증을 받은 배추하고 뭐 달걀을 받아서 조리하고 그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냥 궁금한 게 이제 데이터 아까 방금 말씀하신 애플의 그런 센서 데이터 뭐 이렇게 그 익명화 시켜서 하는 그다음에 그걸 이제 애플로 옮기는 그런 회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파는 회사들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데이터를 팔 때 품질 보증을 하는 단체 같은 것도 존재하는지 그런 게 궁금했어요. 일단 일단 접변을 드리면 데이터에 대한 품질 보증을 하기엔 뭐 객관적인 그런 건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도 시리 통해서 뭘 물어보면 답변을 해요.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처리하고 알렉사 같은 경우도 위키피디아 처리를 하는데 위키데이터를 박으면서 아마존에 제공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all 위키를 다 해요. 그래서 에러 컨트롤 누군가가 이제 보통 반달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욕을 막 써놔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다 고치겠죠. 하지만 위키피디아에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 그걸 가져다가 트럼프 물어봤더니 뭐 세계에서 가장 악한 누구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SKT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데이터 식별을 잘 하면 그러면 상원군이라고 있어요.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역사적 인물이 있어요. 근데 상원군 이러면 상원이라는 친구를 아들이나 이런 친구를 상원군을 부르면 인식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몇 살이야 물어봤더니 18살에 죽었어요 이렇게 나와요. 큰일 나는 거죠 문제가 있게 되면. 그런 것처럼 에러가 생기는 것처럼 또는 이게 역사 인물인지 상황에 대한 인식인지 여러 문제가 있는 것처럼 데이터 품질 자체든지 인식에 대한 에러의 가능성에 대한 컨트롤할 때는 어떤 태그를 달아주든지 상황군이라고 하면 앞에 위키에는 상황군 이렇게 왕조 이렇게 써있지만 앞에 역사 인물 이런 걸 붙여줘서 혼돈이 안 되게 이렇게 해주거나 이런 컨트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가이드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각자의 디자인 정책에 맞게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틈새 시장인 거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AI만 다 좋은데 데이터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요. 개인 식별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도 일단 데이터 10년 동안 로깅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10년 뒤에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를 자꾸 얘기 드리는 게 이게 나중에 하려고 해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풀지 않으면 답이 없고요. 그나마 구글 같은 데 데이터를 좀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글이 데이터를 풀어. 야, 너네는 왜 데이터도 풀어 알고리즘도 풀고? 근데 너네가 그러면 구글이 우리 데이터를 한 번 쓰면 계속 쓰게 될걸? 왜? 우리 계속 업데이트 내놓으니까. 그래서 종속되는 거야, 그 데이터에. 우리 서비스 알고리즘 우리 거 쓰니까 너네 종속되고 우리 새 버전 계속 내놓을 거니까 데이터도 우리 거 쓰면 계속 업데이트 할 거니까 너네 종속되고 그래서 그 시장을 리드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오픈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이명재 박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오픈 데이터, 링크드 데이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버스 앱처럼 그런 것들이 오류가 생기면 또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중간에서 내가 만든 회사는 우리 회사의 비전은 그런 데이터를 무결성 있게 하기 위한 뭔가 메소돌로지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수요가 높아요. 왜? 각자 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이터 품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뭐 국제 무슨 인증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는 않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도 그냥 누구나 쓰는 누구의 백과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질문 제가 한마디만 하면 그거는 데이터는 정답이라는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제가 식사 얘기 자꾸 하는데 식사하시러 갈까요? 한 분만 더 갈까요? 그만할까요? 아니면 너무 많이 질문을 하셔. 한 분 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움소프트에서 나온 김지연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여행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아까 이명진 박사님께서 한국사 관련 데이터 전처리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셨고, 차후에 이걸 공유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구글이나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솔직히 얻을 수 없는 실정이라서 국내에서 데이터를 사고 파는 거에 대한 그 기업 생태계 인식이 어떤지랑 그 다음에 차후에 그 한국사 데이터를 공유를 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유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데이터에 대한 사고 파는 거에 인식이 사실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뭐 이게 오픈소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서울버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서울버스에다 광고를 게재했더니 왜 공짜로 받은 데이터에 왜 광고를 달아서 돈 벌냐 그러냐,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광고를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걸 생각해보면 유주한 뭐 지금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군이라고 불렀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데이터를 가져다가 단순히 뿌려주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걸 서비스하기 위한 디자인도 했을 거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노력은 무시하고 단순히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소프트웨어도 유료나 이런 거에 대한 우리나라 인식이 특별히 좋진 않은데 데이터는 그게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그냥 무조건 가져다가 그냥 쓸 수 있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인식이 너무나도 이제 넓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데이터 거래소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몇 가지 프로젝트를 하거나 현재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든 한국사 데이터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만드는 거는 대충 다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의 성에 차서 됐다가 아니라 더 이상 해봐야 이건 정말 너무나도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판단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말아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딱 그 기준을 정한 거고요. 그거는 저희는 이제 아까 저희가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이 이제 QA를 위한 거였기 때문에 이제 지식 베이스란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체 데이터를 덤프받거나 혹은 오픈 API를 통해서 역사, 인물, 목록을 가져가고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시기가 지금 7월이니까 8월, 9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네, 또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견 드리면, 로그원 데이터가 더 많이 나와야 되고, 공공 데이터가. 오픈 데이터는 이미 오픈 데이터라고 하는 그 생태계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 공공 데이터가 로그원이 더 많이 나오면 그거를 정제하는 회사도 있고, 지식 베이스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또 유통하는 회사도 있고, 이렇게들 많이 생겨날 거고, 저는 데이터 거래가 충분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시장이 아마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시간이 이제 그만할게요. 그런데 식사 이제 하셔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면 합니다. 모두들 똘망똘망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